65세 박준호는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으로 쌓아 올린 재산은 수십억 원에 달했고 강남 대치동에 위치한 200평 주택은 그의 성공을 상징하는 공간이었습니다. 37년을 함께한 아내 62세 이정희와 함께 이룩한 이 모든 것들이 겉보기에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외관 뒤에는 깊고 어두운 균열이 숨어 있었습니다. 준호의 인생에서 첫 번째 외도는 33년 전 그가 32살이던 해에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그는 작은 건설회사를 운영하며 첫 번째 아파트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신혼 3년 차였던 정희는 갓난아기인 첫째 딸 지연이를 돌보며 혼자서 집안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늦어요? 정희가 아기를 안고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며 물었습니다. 미안해. 프로젝트가 중요한 시기라서 그래. 조금만 더 참아줘. 준호는 피곤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그런 아내의 헌신을 뒤로 한 채 준호는 프로젝트 파트너 회사의 젊은 여직원 김미란 27과 불륜에 빠졌습니다. 미란은 대학을 갓 졸업한 신입사원으로 건축학을 전공한 똑똑하고 매력적인 여성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업무상 만남이었지만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회의와 잦은 식사 자리에서 두 사람의 관계는 급속도로 발전했습니다. 준호 씨는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젊은 나이에 이런 큰 프로젝트를 혼자 이끌어가다니. 미란이 회식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어. 하지만 미란 씨 같은 능력 있는 사람이 함께 해주니까 든든해. 준호는 술 기운에 취해 그녀의 손을 슬쩍 잡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선을 넘었습니다. 준호는 집에 돌아가 아기를 재우고 있는 정희를 보며 죄책감을 느꼈지만 며칠 후 다시 미란을 만났습니다. 그냥 한 번뿐이야. 스트레스 때문이었어. 준호는 스스로에게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한 번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6개월간 지속된 이 불륜은 프로젝트가 끝나면서 자연스럽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미라는 다른 회사로 이직했고 준호는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금이 가 있었습니다. 한 번 넘은 선은 다시 넘기가 쉬웠습니다. 시간이 흘러 준호의 사업이 크게 성공하면서 외도의 기회도 늘어났습니다. 이제 그는 여러 개의 건설 회사를 운영하는 중견 기업가가 되었고 각종 모임과 접대에 참석해야 할 일이 많아졌습니다. 여보, 또 골프 모임이에요? 정희가 주말 아침 준호가 골프백을 챙기는 모습을 보며 물었습니다. 응, 중요한 거래처 사장님들과 함께 가는 거야. 앞으로 큰 프로젝트 이야기도 나올 것 같고. 준호는 거짓말을 능숙하게 했습니다. 실제로는 골프장이 아닌 강남의 룸살롱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젊은 여성들과의 만남은 점차 정기적이 되었습니다. 준호는 특히 한 여성에게 빠져들었습니다. 유학파 출신의 지적이고 세련된 박선영 29이었습니다. 선영은 다른 여성들과 달랐습니다. 돈에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준호의 사업 이야기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고 때로는 날카로운 조언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준호 씨, 부동산 시장이 곧 큰 변화를 맞을 것 같은데요. 정부 정책 변화를 미리 대비하셨나요? 선영이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물었습니다. 준호는 그녀의 통찰력에 감탄했습니다.
집에서는 정희가 살림살이와 아이들 이야기만 했는데 선영과는 사업과 미래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 관계는 3년간 지속되었습니다. 준호는 선영을 위해 강남에 오피스텔을 마련해 주었고 매주 2-3번씩 만났습니다. 정희는 남편의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피곤해 보여요. 일이 많이 힘드세요? 정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사업이 커지다 보니까 신경 쓸 일이 많아져서 그래. 준호는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거짓말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영이 갑자기 미국으로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하는데 도움이 필요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저 미국으로 가게 되었어요. 선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언제 돌아올 거야? 준호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아마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아요.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요. 준호는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별의 아쉬움도 잠시 곧 새로운 여성에게 관심을 돌렸습니다. 이미 외도는 그의 삶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준호의 외도는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첫째 딸 지연이는 대학생이 되었고 둘째 아들 민수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어린 자녀를 돌봐야 한다는 핑계로 정희의 관심을 돌릴 수도 없었습니다. 준호는 이 시기에 가장 젊고 아름다운 여성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24살의 대학생 모델 최하영이었습니다. 하영은 준호보다 40살이나 어렸지만 그의 성숙함과 경제력에 끌렸습니다. 오빠는 정말 멋있어요. 다른 남자들과는 차원이 달라요. 하영이 준호의 팔에 매달리며 말했습니다. 준호는 젊은 그녀와 함께 있을 때 자신도 다시 젊어진 기분이었습니다. 비싼 선물을 사주고 해외여행을 함께 다니며 화려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에서 준호는 처음으로 큰 실수를 했습니다. 어느 날 하영과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후 호텔 영수증을 정장 주머니에 그대로 둔 채 집에 돌아온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가 준호의 옷을 세탁소에 맡기려고 주머니를 확인하던 중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여보, 이거 뭐예요? 정희가 떨리는 손으로 영수증을 들어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제주도 롯데호텔 스위트룸 2박 3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 그거 거래처 접대로 갔던 거야. 일본 바이어들과 함께. 준호는 당황했지만 즉석에서 거짓말을 지어냈습니다. 그럼 이 긴 머리카락은 뭐예요? 정희가 준호의 셔츠 깃에서 하영의 머리카락을 뽑아내며 물었습니다. 정희의 짧은 검은 머리와는 전혀 다른 긴 갈색 머리카락이었습니다. 어제 회식 때 옆에 앉은 여직원 머리카락인가 보네. 별거 아니야. 준호는 여전히 태연한 척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남편의 수상한 행동들을 몇 년간 지켜봐 왔습니다. 늦은 귀가, 주말 부재, 신용카드 내역에 이상한 지출들.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 준호가 58세가 되던 해는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그 해는 결혼 30주년이 되는 해였지만 동시에 정희의 마지막 참을성이 무너진 해이기도 했습니다. 그날은 결혼 30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정희는 한 달 전부터 준비해서 집에서 특별한 저녁 식사를 마련했습니다. 30년의 결혼 생활을 되돌아보며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꼭 일찍 들어와 주세요. 30주년 기념일이잖아요. 정희가 아침에 준호에게 부탁했습니다. 알았어. 일찍 들어올게.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녁 7시가 되어도 준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8시, 9시가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정희는 혼자 촛불을 켜고 케이크 앞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밤 11시가 되어서야 준호가 술에 취한 채 집에 돌아왔습니다. 미안해, 급한 일이 생겨서. 준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기억하세요? 정희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응? 아, 그게. 준호는 완전히 잊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정희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 남자에게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30년의 결혼 생활도, 두 아이를 함께 키운 세월도, 그의 성공을 뒤에서 뒷받침한 모든 희생도 그에게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바로 그 시기에 정희의 삶에 5세 진육십이 본격적으로 등장했습니다. 세진은 준호의 20년 지기 사업 파트너였습니다. 두 사람은 1993년 첫 번째 대형 아파트 개발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면서 인연을 맺었습니다. 세진은 준호와는 정반대의 성격이었습니다. 준호가 아이디어맨이고 추진력이 강한 타입이라면 세진은 치밀하고 신중한 실무형 인간이었습니다. 준호가 큰 그림을 그리면 세진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우는 완벽한 콤비였습니다. 세진에게는 준호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20년간 파트너로 지내면서 성공의 과실은 항상 준호가 더 많이 가져갔습니다. 언론 인터뷰에서도 준호가 주인공이었고 세진은 늘 조연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업무의 70%는 세진이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큰 상처는 개인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세진은 5년 전 사랑하는 아내를 유방암으로 잃었습니다. 아내 김영숙과는 자식이 없어서 부부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겼는데 그녀의 죽음 후 세진은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세진에게 준호의 가정은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아름답고 현명한 아내, 잘 자란 두 자녀, 모든 것을 갖춘 완벽한 가정. 하지만 그런 준호가 외도를 일삼는 것을 보며 세진은 분노했습니다. 준호 형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야. 형수님 같은 분을 두고도. 세진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2013년 말 준호가 또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세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정희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형수님, 요즘 많이 힘드시죠? 세진이 어느 날 저녁 준호의 집을 방문했을 때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정희가 차를 우리며 물었습니다. 준호 형이 형수님을 소홀히 대한다는 걸 제가 모르는 줄 아세요? 정희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20년 동안 알고 지낸 세진이었지만 이런 이야기를 나눈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남편 일이 바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정희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형수님, 이렇게 사시면 안 돼요. 형은 형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모르고 있어요. 그날부터 세진과 정희의 관계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진은 준호가 없는 저녁에 자주 집을 방문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업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였지만 점차 개인적인 고민들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했을 때 준호 가족의 삶에도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기에 정희와 세진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외출 제한으로 인해 준호의 외도 활동도 제약을 받았지만 그는 곧 새로운 방법을 찾았습니다. 온라인 만남, 비대면 데이팅 앱을 통한 만남들, 기술의 발달로 불륜의 방법도 진화했습니다. 반면 정희는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볼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30년 넘게 남편의 성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해 왔지만 정작 자신이 얻은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세진 역시 사업상 만남이 줄어들면서 정희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점차 깊어졌고 서로에 대한 감정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수님, 이런 말씀 드려도 될까요? 형보다 형수님이 훨씬 더 매력적인 분이세요. 세진이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세진 씨, 정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나갔나요? 하지만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형은 형수님의 진짜 가치를 모르고 있어요. 그날 밤 정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여성으로서의 자신을 다시 발견한 기분이었습니다. 준호에게서는 느낄 수 없었던 존중과 관심을 세진에게서 느꼈습니다. 2023년 가을, 마침내 정희와 세진의 관계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날은 준호가 부산으로 3박 4일 출장을 떠난 날이었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새로운 여자친구와 제주도로 여행을 간 것이었지만 정희는 더 이상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형수님, 혼자 계시니까 제가 저녁 준비해 드릴게요. 세진이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제가 할게요. 정희가 만류했지만 세진은 이미 부엌에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형수님은 그동안 너무 많이 하셨어요. 오늘은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조용한 분위기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촛불을 켜고 와인을 마시며 나눈 대화는 어느 때보다 깊었습니다. 세진 씨, 결혼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영숙이를 보낸 후로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요즘 들어서는 세진이 정희를 바라보며 말을 멈췄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형수님 같은 분을 만날 수 있다면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순간 정희의 마음이 크게 움직였습니다. 30년 넘게 남편에게서 들어보지 못한 진심 어린 고백이었습니다. 세진 씨,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수님, 저 고백할 게 있어요. 사실 오랫동안 형수님을. 세진이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의 진심을 확인했습니다. 30년 넘는 결혼 생활에서 정희가 처음으로 느끼는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 정희와 세진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준호에 대한 복수 계획이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감정적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철저하고 치밀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신중하게 계획했습니다. 우리가 준호를 완전히 무너뜨려야 해요. 정희가 어느 날 밤 세진에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세진이 놀란 듯 물었습니다. 30년 동안 저에게 준 모든 굴욕과 상처를 갚고 싶어요.
그 사람이 지금까지 누려온 모든 것을 잃게 만들고 싶어요. 세진의 눈에도 같은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20년간 2인자로 살아온 분노, 준호의 위선에 대한 혐오, 그리고 무엇보다 정의를 괴롭힌 것에 대한 분노가 합쳐져 거대한 복수심으로 변했습니다.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세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준호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세진 씨와 제가 진짜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거예요. 그렇게 두 사람의 은밀한 동맹이 시작되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가정과 사업 파트너십을 유지하면서 뒤에서는 치밀한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박준호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새로운 여자친구 27살의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한소미와의 관계도 만족스럽습니다. 아침마다 준호는 지하 주차장에서 자신의 검은색 제네시스 지구십에 올라 사무실로 향합니다. 여름이 되면서 그는 어김없이 에어컨을 틀고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30분간의 출근길을 즐깁니다. 이것이 그의 일상입니다. 집에서는 정희가 여전히 순종적인 아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준호의 옷을 챙겨주고 저녁에는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라고 묻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30년 전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부부입니다. 세진 역시 믿을 만한 사업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는 사무실에서 정기 회의를 하고 때로는 준호의 집에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아가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세 사람은 화기애애하게 대화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거대한 연극에 불과합니다. 정희와 세진은 이미 준호를 완전히 무너뜨릴 완벽한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그 계획의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며칠 후에 실행될 예정입니다. 집안의 공기는 이미 독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나누는 대화는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정희는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라고 물었지만 진심으로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완벽한 아내를 연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준호는 별일 없었어라고 답했지만 실제로는 하루 종일 소미와 메신저로 달콤한 대화를 나누며 다음 만남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그런 가면극이 벌어졌습니다. 세진이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아 집에 왔을 때의 일입니다. 준호야, 다음 주 부산 프로젝트 어떻게 될 것 같아? 세진이 물었습니다. 잘 될 것 같아. 시장님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준호가 답했습니다. 좋네. 역시 형은 인맥 관리를 잘해. 세진은 웃으면서 말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곧 내가 모든 인맥을 잃게 될 거야. 그리고 내가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도. 정희는 두 남자의 대화를 들으며 찬물을 따랐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차가운 분노가 끓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곧 끝날 거예요. 당신이 저에게 준 30년의 고통을 이제 갚을 때가 왔어요. 그날 밤 준호가 잠들고 난 후 정희는 세진에게 조용히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만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언제든지.
마지막 점검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평소 장소에서 만나죠. 그들의 평소 장소는 강남의 한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1년 전부터 그들만의 은밀한 만남 장소로 사용해 온 곳이었습니다. 준호는 그곳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정희와 세진은 약속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카페 구석진 자리에 앉은 두 사람은 마치 평범한 중년 부부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나누는 대화는 전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나요? 정희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어제 마지막 확인을 마쳤습니다. 정비소 직원도 돈을 받고 협조하기로 했고요. 세진이 답했습니다. 정말 아무도 모를까요? 흔적이 남지 않을까요? 걱정 마세요. 제가 2년간 준비한 계획입니다. 완벽한 사고사로 보일 거예요. 정희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을 없애려 한다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당한 모든 것을 생각하면 망설임은 사라졌습니다. 형수님, 마음이 바뀌신 건 아니죠? 세진이 정희의 표정을 읽으며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이미 너무 늦었어요. 준호가 저에게 준 상처는 용서할 수 없어요. 정희의 목소리에는 30년간 쌓인 원한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에 실행하는 거네요. 네. 준호는 매일 아침 8시에 차를 타고 출근해요. 여름이니까 당연히 에어컨을 켤 거고요. 그럼 우리는 평소처럼 행동하면 됩니다. 저는 오전 10시에 사무실에서 준호 형을 기다리고 있을 예정이고, 형수님은 저는 평소처럼 집에서 살림을 하고 있을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평범한 아내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마지막 확인을 했습니다. 내일이면 그들의 길고 복잡한 복수 계획이 시작됩니다. 성공하면 준호는 영원히 사라지고 그들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실패하면 감옥에서 여생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형수님,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어볼게요. 후회하지 않으시겠어요? 세진이 신중하게 물었습니다. 정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머릿속에 30년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신혼 시절에 달콤했던 순간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외로움과 배신의 기억들이었습니다.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며 보낸 무수한 밤들, 남편의 거짓말을 알면서도 모른 척해야 했던 순간들, 다른 여자의 향수 냄새를 맡으며도 참아야 했던 굴욕들. 후회는 없어요. 오히려 왜 이제야 이런 결심을 했나 싶을 정도예요. 정희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에 새로운 시작이 될 거네요. 네, 우리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카페를 나서며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정희는 집으로, 세진은 마지막 준비를 위해 정비소로 향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바뀔 예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소미와 통화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빠, 내일 만날 수 있어? 소미가 애교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일은 회사 일이 있어서. 모레는 어때? 아쉬워. 오빠 보고 싶은데. 나도 보고 싶어. 조금만 기다려. 준호는 자신이 마지막 밤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내일 아침이면 평소와 똑같이 일어나서 정희가 준비한 아침을 먹고
출근길에 오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정희의 모습을 보며 준호는 잠시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언젠가는 정희에게도 솔직하게 얘기해야겠어. 더 이상 이렇게 속일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그 언젠가는 영원히 오지 않을 예정이었습니다. 정희는 잠든 척하며 준호의 통화를 모두 듣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수없이 들어온 그런 대화였지만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후회도 아닌 어떤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 그리고 세진 씨와 진짜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야. 정희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렇게 박준호의 집은 겉보기에는 평온하고 성공적인 가정이었지만 실제로는 복수의 화약고였습니다. 정희와 세진은 준호가 가장 방심하고 있는 순간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있었고 실행만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인 분노와 배신감이 내일 아침에 폭발할 예정이었습니다. 준호가 지금까지 누려온 모든 것을 잃게 만들겠다는 그들의 다짐은 확고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들의 계획이 성공할 것인지 아니면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등장할 것인지는 내일 아침이 되어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운명의 시계 바늘은 이미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D-데이 3개월 전, 치밀한 계획의 시작. 정희와 세진의 복수 계획은 단순한 감정적 충동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3개월에 걸쳐 치밀하고 완벽한 시나리오를 설계했습니다. 세진이 건설업계에서 20년간 쌓은 경험과 정의가 30년간 관찰한 준호의 생활 패턴이 결합된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준호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해요. 세진이 2024년 3월 어느 날 정희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체계적으로 준호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일상 패턴부터 정리했습니다. 준호는 매일 오전 7시 30분에 일어나서 8시에 아침 식사를 하고 8시 15분에 집을 나서 8시 45분까지 사무실에 도착하는 규칙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특히 지하 주차장에서 차에 올라 사무실까지 가는 30분간의 이동 시간은 그가 가장 방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름이 되면 반드시 에어컨을 켜요. 아무리 짧은 거리라도 더위를 못 참거든요. 정희가 세진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럼 에어컨 시스템을 이용하는 게 가장 확실하겠네요. 세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진은 자신의 전문 분야인 건설업계 인맥을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20년간 수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만난 사람들 중에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동차 정비업계에 정통한 사람을 찾는 것이 첫 번째 과제였습니다. 세진이 목표로 삼은 사람은 강남정비센터의 베테랑 정비사 김철수 45였습니다. 철수는 15년간 고급 수입차 정비 전문가로 일해온 사람으로 준호가 5년 전부터 단골로 이용하는 정비소의 실장이었습니다. 세진은 2년 전 자신의 차량 정비를 통해 철수와 안면을 익힌 상태였습니다. 철수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세진이 4월 어느 날 정비소를 방문했습니다. 세진님, 오랜만이에요. 차 상태는 어떠세요? 철수가 반가워하며 인사했습니다. 덕분에 잘 타고 있어요. 그런데 혹시 시간 있으실 때 개인적으로 상담받고 싶은 일이 있는데 무슨 일이세요?
여기서는 좀 저녁에 시간 되시면 식사라도 하시죠. 그날 저녁 세진과 철수는 조용한 한정식 집에서 만났습니다. 세진은 조심스럽게 자신의 제안을 꺼냈습니다. 철수 씨, 혹시 특별한 정비 서비스가 가능한가요? 세진이 돌려서 물었습니다. 특별한 정비 서비스요? 무슨 말씀이세요? 사실 제 사업 파트너 중에 좀 골치 아픈 사람이 있어요. 법적으로 해결하기는 복잡하고 다른 방법을 찾고 있거든요. 철수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세진님, 설마 그런 뜻은 아니시겠죠? 오해하지 마세요. 단지 그 사람이 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만들고 싶을 뿐이에요. 생명에 위험한 건 아니고 차량 고장 같은 걸로 조금 골치 아프게 만들 수 있을까 해서요. 세진은 먼저 작은 부탁부터 시작했습니다. 철수의 반응을 보면서 점차 큰 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철수의 경제적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며칠 후 세진은 철수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철수는 최근 아들의 백혈병 치료비로 큰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병원비만 5천만 원이 넘게 들어갔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세진에게는 이것이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철수 씨, 아드님 상태는 어떠세요? 세진이 일주일 후 다시 철수를 만났을 때 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행히 치료가 잘 되고 있어요. 다만 비용이 철수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도와드리고 싶어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죠. 세진은 그날 바로 철수에게 1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이건 그냥 도움이고 나중에 천천히 갚으시면 되는 거예요. 조건 없이요. 철수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아들의 치료비 때문에 결국 돈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진은 이렇게 철수를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세진은 철수에게 본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철수 씨,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업 파트너 건 기억하시죠? 네, 기억해요. 사실 그 사람이 박준호라는 분이에요. 혹시 아세요? 아, 그분. 검은색 제네시스 타시는 분 말씀이시군요. 저희 단골 고객이에요. 맞아요. 그분 차에 특별한 장치를 설치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무슨 장치 말씀이시죠? 세진은 조심스럽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에어컨 필터에 특수 제작된 화학 캡슐을 설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온도가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면 서서히 독성 가스를 방출하도록 설계된 정교한 장치였습니다. 이건 너무 위험한 일이에요. 혹시 문제가 생기면 철수가 당황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2년간 준비한 완벽한 계획이에요. 그리고 세진이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 일을 도와주시면 5억 원을 드리겠어요. 철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5억 원이면 아들의 치료비는 물론이고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범죄예요. 만약 들키면 들키지 않을 거예요. 완벽한 사고사로 보이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설사 문제가 생기더라도 철수 씨와는 아무 관련이 없게 만들 거예요. 세진은 철수에게 며칠간 생각할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철수의 아들이 갑자기 병세가 악화되어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치료비가 추가로 2천만 원 더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철수 씨, 아드님 괜찮으세요? 세진이 병원으로 달려와 철수를 위로했습니다. 의사가 더 비싼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해요. 돈이 없으면 철수는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제 제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드님을 위해서라도. 결국 철수는 세진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들의 생명 앞에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세진은 화학 전문가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는 대학 시절 화학과 동기였던 이 박사 58에게 연락했습니다. 이 박사는 현재 중소화학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사업이 어려워 폐업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박사님, 오랜만이에요. 세진이 이 박사의 연구실을 방문했습니다. 세진아, 너구나. 정말 오랜만이다. 요즘 어떻게 지내니?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박사님은 요즘 어떠세요? 글쎄, 사업이 어려워서 고민이 많아. 아마 올해 안에 정리해야 할 것 같아. 세진에게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혹시 특별한 프로젝트에 관심 있으세요? 좋은 보상을 드릴 수 있는 일이 있거든요. 무슨 일인데? 비밀 프로젝트예요. 특수한 화학 장치를 제작하는 건데 자세한 내용은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죠. 며칠 후 세진은 이 박사에게 자신이 원하는 장치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용도는 숨기고 산업용 특수 장치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온도에 반응해서 특정 가스를 방출하는 소형 캡슐을 만들고 싶어요. 자동차 에어컨 필터에 설치할 수 있을 정도로 작고 정교하게요. 그런 장치를 만드는 건 어렵지 않아. 하지만 어떤 가스를 방출하게 할 건데? 세진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일산화탄소 계열의 가스면 될 것 같아요. 사람이 마시면 의식을 잃을 정도로요. 이 박사의 표정이 조금 이상해졌습니다. 세진아, 이거 혹시 위험한 용도로 쓰는 건 아니지? 당연히 아니에요. 산업용 안전 테스트를 위한 건이에요. 가스 누출 상황을 시뮬레이션 하는 거죠. 결국 이 박사는 세진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3천만 원의 제작비와 함께 추가로 2천만 원의 비밀 유지비까지 받는 조건이었습니다. 이 박사에게는 폐업 위기를 넘길 수 있는 소중한 자금이었습니다. 이 박사가 제작한 화학 캡슐은 동전 크기만한 작은 장치였습니다. 온도가 섭씨 30도 이상 올라가면 5분 후부터 서서히 일산화탄소를 방출하기 시작하고 15분 후에는 밀폐된 공간에서 사람이 의식을 잃을 만큼의 농도에 도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세진은 폐차장에서 구한 중고차로 비밀리에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실험용 쥐를 이용해서 가스의 효과를 확인했고 예상대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완벽해요. 세진이 정희에게 보고했습니다. 여름철 에어컨을 틀면 15분 내에 효과가 나타날 거예요. 정말 아무도 모를까요? 정희가 불안해했습니다. 가스는 무색무취고 1시간 후에는 자연 분해되어 흔적이 남지 않아요. 부검을 해도 심장마비로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정희와 세진은 준호의 일상을 더욱 세밀하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몇 시에 집을 나서는지, 차에서 얼마나 머무는지, 어떤 루트로 사무실에 가는지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준호는 차에서 클래식 음악을 들어요. 보통 30분 정도 걸리는데 중간에 신호등에서 멈출 때도 엔진을 끄지 않아요.
정희가 관찰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그럼 중간에 차에서 내릴 가능성은 거의 없겠네요. 세진이 만족스러워했습니다. 6월 넷째 주 세진은 철수에게 최종 신호를 보냈습니다. 철수 씨, 다음 주 월요일에 박준호 차량이 정기 점검으로 들어올 예정이에요. 네, 확인했습니다. 그때 에어컨 필터 교체 작업을 하면서 이 장치를 설치해 주세요. 세진이 작은 상자를 건네주었습니다. 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받았습니다. 안에는 동전만한 금속 캡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걸 에어컨 필터 안쪽에 숨겨서 설치하시면 돼요. 절대 눈에 띄지 않는 곳에 고정해 주세요. 만약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죠? 걱정 마세요. 모든 책임은 제가 질 거예요. 철수 씨는 그냥 평소처럼 정비만 하시면 돼요. 세진은 철수에게 5억 원 중 절반인 2억 5천만 원을 먼저 건네주었습니다. 나머지는 일이 끝난 후에 드릴게요. 마침내 7월 첫째 주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준호는 평소와 똑같이 7시 30분에 일어났습니다. 정희가 준비한 아침 식사를 하면서 그날도 소미와의 만남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차 점검 받으러 가야겠어. 요즘 에어컨이 좀 약한 것 같더라고. 준호가 정희에게 말했습니다. 정희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온 것입니다. 그러세요. 여름인데 에어컨이 안 되면 큰일이죠. 오늘 저녁에는 늦을 것 같아. 정비 끝나고 회사 일도 봐야 하고. 네, 알겠어요. 정희는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준호가 집을 나선 후 정희는 즉시 세진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출발했어요. 확인했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될 거예요. 강남정비센터에 도착한 준호는 평소처럼 철수에게 차를 맡겼습니다. 실장님, 에어컨 좀 봐주세요. 바람이 약해진 것 같아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필터 교체하고 전체적으로 점검해 드릴게요. 철수가 답했습니다. 준호가 사무실로 올라간 사이 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에어컨 필터를 분해하고 세진이 준 작은 캡슐을 보이지 않는 곳에 고정했습니다. 10분간의 작업이었지만 철수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드님을 위해서야. 철수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작업을 완료한 후 철수는 세진에게 조용히 신호를 보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의미였습니다. 오후 2시 준호는 정비가 완료된 차를 찾으러 왔습니다. 어떤가요? 에어컨 문제 해결됐나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네, 필터를 새로 교체하고 가스도 보충했습니다. 이제 시원하게 나올 거예요. 철수가 답했습니다. 준호는 만족스럽게 차에 올라 에어컨을 테스트해 봤습니다. 정말로 전보다 시원한 바람이 나왔습니다. 그는 철수에게 팁까지 주며 정비소를 떠났습니다. 그날 오후 준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받습니다. 세진과도 잠시 만나서 다음 주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형, 요즘 컨디션 좋아 보이네. 뭔가 좋은 일 있어? 세진이 물었습니다. 그냥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봐. 에어컨도 고쳐서 기분이 좋고. 준호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세진은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내일이면 내가 마지막으로 그 에어컨을 사용하게 될 거야. 그날 저녁 준호는 소미와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평소보다 더 다정하고 관대했습니다.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오빠, 오늘 왜 이렇게 좋아요? 소미가 물었습니다. 그냥 내가 예뻐서 그래. 준호가 소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준호는 정희에게도 평소보다 친절했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했어. 차 잘 고쳐서 기분이 좋아. 준호가 말했습니다. 다행이네요. 내일도 시원하게 출근하세요. 정희는 복잡한 마음으로 답했습니다. 그날 밤 정희와 세진은 각자 잠들지 못하고 내일을 기다렸습니다. 30년간 준비해온 복수가 드디어 시작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모든 함정이 완벽하게 설치되었습니다. 이제 준호가 내일 아침 평소처럼 차에 올라 에어컨을 틀기만 하면 됩니다. 보이지 않는 죽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아침 7월 2일 화요일 새벽 5시 30분 정희는 잠에서 깼습니다. 실제로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그런 척하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코를 고는 준호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몇 시간 후면 영원히 사라질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후회하지 않아. 이미 늦었어. 정희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6시 30분 준호의 알람이 울렸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난 것은 소미와 아침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준호는 정희가 아직 자고 있다고 생각하며 조용히 침실을 나섰습니다. 샤워를 하는 준호의 모습을 지켜보던 정희는 세진에게 조용히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일어났어요. 평소보다 일찍. 확인했습니다. 모든 준비 완료되었어요. 정말 마지막 기회예요. 돌이킬 수 없어요. 형수님, 지금 포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7시 30분 준호가 식탁에 앉자 정희는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아침 식사를 내놓았습니다. 준호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갓 구운 생선, 그리고 정성스럽게 무친 나물들. 마지막 식사라는 생각에 최선을 다해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은 특별히 맛있네. 무슨 날이야? 준호가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냥 여보가 요즘 힘들어 보여서요. 몸 관리 잘하세요. 정희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고마워. 오늘 일찍 나가야 해서 미안하고. 준호는 정희의 떨리는 목소리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일찍 들어오실 수 있어요? 글쎄, 오늘도 늦을 것 같아. 중요한 미팅이 있거든. 정희는 준호가 말하는 중요한 미팅이 소미와의 만남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런 것에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니까요. 식사를 마친 준호가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집안의 분위기가 묘하게 변했습니다. 특히 준호가 기르는 반려견 몽이 3살 골든 리트리버의 행동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몽이는 아침부터 계속 불안해하며 집안을 돌아다녔습니다. 평소에는 준호가 출근할 때 현관까지 배웅을 나가곤 했는데 오늘은 준호 주변을 계속 맴돌며 낑낑거렸습니다. 몽이야, 왜 그래? 어디 아파? 준호가 몽이를 쓰다듬었습니다. 몽이는 준호의 바지를 물고 늘어지며 나가지 말라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동물의 예감인지 몽이는 뭔가 불길한 기운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몽이가 평소답지 않아. 준호가 정희에게 말했습니다. 아마 날씨 때문일 거예요. 요즘 더워서 그런가 봐요.
정희는 애써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몽이의 불안한 행동은 계속되었습니다. 심지어 준호가 현관문을 열자 몽이는 갑자기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몽이야, 어디 가냐? 준호가 당황하며 몽이를 쫓아갔습니다. 몽이는 지하 주차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평소에는 주차장을 무서워하던 몽이가 오늘은 준호의 차 주변을 계속 맴돌며 킁킁거렸습니다. 몽이야, 뭘 그렇게 냄새 맡고 있는 거야? 준호가 의아해했습니다. 몽이는 차 앞쪽, 특히 에어컨 흡입구 부근을 계속 킁킁거렸습니다. 뭔가 이상한 냄새를 맡은 것 같았지만 인간인 준호는 전혀 느낄 수 없었습니다. 집에 가자, 몽이야. 아빠 늦는다. 준호가 몽이를 안으려 했지만 몽이는 계속 저항했습니다. 결국 준호는 몽이를 강제로 안고 차에 태웠습니다. 오늘은 아빠랑 같이 가자. 집에서 심심하니까. 평소에는 차 타는 것을 좋아하던 몽이가 오늘은 유독 불안해했습니다. 뒷자리에 앉아서도 계속 낑낑거리며 불안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오전 8시 15분 준호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음이 부드럽게 울리며 차량의 모든 시스템이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평소 습관대로 클래식 음악을 틀고 에어컨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 시원하다. 준호가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어제 정비한 덕분에 에어컨이 전보다 훨씬 시원하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에어컨 필터에 숨겨진 화학 캡슐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도 센서가 30도를 감지하자 캡슐 내부의 화학 반응이 시작되었고 무색무취의 일산화탄소가 서서히 방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5분간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준호는 평소처럼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을 들으며 운전에 집중했습니다. 뒷자리의 몽이도 처음에는 조용히 있었습니다. 8시 20분 가스 농도가 서서히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몽이가 먼저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개의 후각은 인간보다 수만 배 예민하기 때문에 미세한 가스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컹, 컹. 몽이가 갑자기 짖기 시작했습니다. 몽이야, 왜 그래? 조용히 해. 준호가 백미러로 몽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몽이의 짖음은 점점 격렬해졌습니다. 무언가 위험을 감지한 듯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8시 25분 준호에게 첫 번째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약간의 어지러움과 함께 두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요즘 스트레스가 심한가 보네. 준호는 일산화탄소 중독 증상을 단순한 피로로 생각했습니다. 몽이는 더욱 격렬하게 짖으며 앞자리로 올라오려 했습니다. 뭔가 주인에게 위험이 닥쳤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8시 28분 준호의 호흡이 조금씩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스 농도가 위험 수준에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숨이 좀 답답하네. 준호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에어컨을 더 세게 틀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독가스를 더 빠르게 퍼뜨리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몽이는 이제 완전히 공황 상태였습니다. 주인이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몰랐습니다. 8시 30분 준호의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산화탄소가 혈중 헤모글로빈과 결합하면서 산소 공급이 차단되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준호의 목소리가 가늘어졌습니다. 그는 차를 길가에 세우려 했지만 점점 의식이 흐려져 갔습니다. 바로 그때 몽이가 마지막 수단을 사용했습니다. 앞자리로 뛰어와서 준호의 팔을 물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 몽이야, 왜 그래? 준호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몽이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준호의 옷소매를 물고 당기며 차 밖으로 나가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평소 온순하던 몽이의 이런 행동은 처음이었습니다. 준호는 몽이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점점 의식이 흐려져 가고 있었습니다. 손에 힘이 빠지고 운전대를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8시 32분, 준호의 상태가 위험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의식을 잃기 직전이었습니다. 만약 몽이가 없었다면 준호는 그대로 의식을 잃고 죽음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몽이는 본능적으로 차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앞발로 문 손잡이를 누르고 온몸으로 문을 밀어젖혔습니다. 다행히 준호가 문을 잠그지 않았기 때문에 문이 열렸습니다. 몽이야. 준호는 반의식 상태에서 몽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몽이는 준호의 옷을 물고 필사적으로 차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30kg이 넘는 준호를 끌어내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몽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준호가 차 밖으로 나왔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찬 공기가 그의 폐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몽이는 준호 곁에서 계속 짖으며 그를 깨우려 했습니다. 컹, 컹, 컹. 몽이의 간절한 울음소리가 주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서히 준호의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시며 점점 정신을 차렸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준호는 자신이 주차장 바닥에 누워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몽이는 준호가 깨어나자 꼬리를 흔들며 얼굴을 하찼습니다. 주인이 살아있다는 것에 안도하고 있었습니다. 몽이야, 내가 날 구해준 거야? 준호는 몽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만약 몽이가 없었다면 자신은 이미 죽었을 것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일어나서 자신의 차를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시동이 걸려 있고 에어컨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차 안에 있을 때와 밖에 있을 때의 기분이 확연히 달랐습니다. 뭔가 이상해. 준호는 차에 다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차 문을 열자마자 몽이가 다시 짖기 시작했습니다. 컹, 컹. 몽이는 준호가 차에 다시 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준호는 몽이의 행동을 보고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즉시 시동을 끄고 차 문을 활짝 열어서 환기를 시켰습니다. 주차장 경비원이 쓰러진 준호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준호는 의식을 회복한 상태였지만 여전히 어지러움과 메스꺼움을 호소했습니다. 환자분, 어떻게 된 건가요? 응급구조사가 물었습니다. 차 안에서 갑자기 숨이 막히고 어지러워졌어요. 제 강아지가 밖으로 끌어낸 것 같아요. 준호가 설명했습니다. 일산화탄소 중독 의심됩니다.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겠습니다. 병원에서 혈액 검사 결과 준호는 중등도의 일산화탄소 중독 상태였습니다. 조금만 늦었다면 생명이 위험했을 것이라는 의사의 진단이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강아지가 구해준 셈이네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몽이가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준호는 병실에서 몽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오전 10시 세진은 준호가 사무실에 나타나지 않자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평소 시간을 정확히 지키는 준호가 연락도 없이 늦는 것은 이상했습니다. 세진이 정희에게 전화했습니다. 형수님, 준호 형 혹시 집에 계세요? 아니요. 평소처럼 일찍 나갔는데요. 왜요? 아직 사무실에 안 왔거든요. 어디 들렀나 싶어서요. 정희와 세진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준호는 이미. 그런데 왜 아무 소식이 없는 것일까요? 오후 1시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세진아, 미안해. 오늘 병원에 있어. 병원요? 무슨 일이에요? 차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이 된 것 같아. 몽이가 구해줬어. 세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계획이 실패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강아지가 구해줬다는 것은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준호는 정희에게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정말 죽을 뻔했어. 몽이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지. 준호가 말했습니다. 다행이에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일산화탄소가? 정희는 애써 놀란 척했습니다. 의사 말로는 차량 결함일 가능성이 크다고 해. 내일 정비소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겠어. 정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밀 검사를 받으면 인위적인 장치가 발견될 수도 있었습니다. 여보, 그냥 차를 바꾸는 게 어때요? 안전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도 원인은 알아봐야지.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안 되니까. 그날 밤 정희는 세진에게 긴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정밀 검사 받는데요. 어떡하죠? 철수에게 연락해서 흔적을 제거하라고 해야겠어요. 만약 발각되면 그때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몽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그들의 완벽한 계획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리고 준호는 이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일산화탄소 중독 사건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우연일까? 준호는 몽이를 쓰다듬으며 혼잣말했습니다. 몽이는 어제와 달리 차분했습니다. 위험이 지나갔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준호의 차 근처에는 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우선 정비소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스마트폰으로 모든 과정을 녹화하기로 했습니다. 오전 9시 준호는 강남 정비센터를 찾았습니다. 철수는 준호를 보자마자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오셨어요? 어제 사고 났다고 들었는데.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차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이 됐어요. 정밀 검사 좀 부탁드려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철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세진으로부터 미리 연락을 받긴 했지만 실제로 준호를 마주하니 심장이 뛰었습니다. 아, 네. 바로 확인해 드릴게요. 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에어컨 시스템을 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준호가 지켜보고 있어서 숨겨진 캡슐을 제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하네요. 특별히 문제가 보이지 않는데.
철수가 거짓말했습니다. 그럼 다른 정비소에서 한 번 더 봐야겠네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철수의 동료 정비사가 다가왔습니다. 철수야, 이거 뭐야? 에어컨 필터에 이상한 게 붙어 있는데? 동료가 작은 금속 캡슐을 발견했습니다. 철수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아, 그건 새로 개발된 방향제야.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설치한 거고. 하지만 준호는 이미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방향제치고는 모양이 이상하네요. 이게 뭔지 정확히 알아보고 싶어요. 준호는 즉시 그 캡슐을 가지고 한국화학연구원을 찾아갔습니다. 대학 동기 중 화학자가 있다는 것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준호야, 오랜만이다. 그런데 이게 뭐지? 화학연구원의 박사연구원 최민석이 캡슐을 보며 물었습니다. 차에서 발견된 건데 일산화탄소 중독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민석은 정밀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이 시간 후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준호야, 이건 매우 정교하게 제작된 독가스 발생 장치야. 온도에 반응해서 일산화탄소를 방출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뭐라고요? 이건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야. 누군가 의도적으로 제작한 거야. 그것도 상당한 화학 지식을 가진 사람이. 준호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것이 확실해진 것입니다. 준호는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수사하면 범인이 도망갈 수도 있고 무엇보다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서였습니다. 탐정 김대수 50는 2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는 준호의 의뢰를 받고 체계적인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접근 가능한 사람들부터 조사해야 합니다. 차량에 이런 장치를 설치하려면 정비소에 접근할 수 있거나 정비소 직원과 연결고리가 있어야 해요. 김 탐정이 설명했습니다. 제 차를 아는 사람은 가족, 직원들, 그리고 사업 파트너 정도예요. 혹시 최근에 갈등이나 경제적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이 있나요? 준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업상 라이벌은 있었지만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쓸 만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럼 더 가까운 사람 중에 김 탐정은 먼저 철수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철수의 최근 금융 거래 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철수라는 정비사가 최근 한 달 사이에 거액의 현금을 받았습니다. 정확히는 1천만 원과 2억 5천만 원을 현금으로 입금받았어요. 김 탐정이 보고했습니다. 2억 5천만 원? 정비사 월급으로는 불가능한 금액이네요. 네, 그리고 입금 경로를 추적해 보니 페이퍼 컴퍼니를 거쳐서 들어온 돈이에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출처를 감추려 한 것 같습니다. 준호는 점점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 돈의 실제 출처를 찾을 수 있나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혹시 주변에 그 정도 자금력이 있으면서 철수와 접촉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준호는 자신의 주변 인물들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가족, 직원, 사업 파트너. 그 중에서 철수와 접촉 가능하면서 거액의 돈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혹시 오세진이라는 분 아세요? 김 탐정이 며칠 후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네, 제 사업 파트너예요. 왜요? 철수와 최근에 여러 번 만난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금융 거래 내역을 더 추적해 보니
돈의 출처가 오세진 씨와 연결된 회사로 추정됩니다. 준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세진이요? 그럴 리가. 우리는 20년 지기 파트너인데 아직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황상 가장 유력한 용의자예요. 준호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세진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고? 도대체 왜? 한편 집에서도 이상한 일들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정희의 행동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어제 저녁 준호가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더 받아보라고 하더라고 말했을 때 정희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꼭 그래야 하나요? 이미 괜찮아졌는데. 정희가 말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확실히 해두는 게 좋잖아. 그런데 너무 큰일로 만들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게. 준호는 정희의 말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남편의 건강을 가장 걱정했을 텐데 왜 검사를 받지 말라고 할까? 그리고 최근 정희가 자주 외출한다는 것도 신경 쓰였습니다. 친구들과 만난다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누구와 어디서 만나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집에서 정희의 핸드폰을 몰래 확인해 봤습니다. 최근 통화 기록을 보니 세진과의 통화가 유독 많았습니다. 그것도 준호가 없을 때만. 메시지 내역도 확인해 봤습니다. 대부분 삭제되어 있었지만 몇 개가 남아 있었습니다. 내일 이 시의 평소 장소에서. 조심하세요. 의심받으면 안 돼요. 이제 계획을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준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메시지들은 명백히 비밀스러운 만남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김탐정이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오세진 씨와 부인 사이에 불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라고요? 1년 전부터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고 최근에는 만남의 빈도가 늘었어요. 그리고 이상한 건 독가스 캡슐 제작에 관련된 화학자도 찾았습니다. 김 탐정은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이 박사라는 분인데 오세진 씨의 대학 동기예요. 최근에 특수화학 장치를 제작해달라는 의뢰를 받았다고 합니다. 준호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진과 정희, 그리고 화학자까지. 이들이 모두 공모해서 자신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왜요? 세진은 제 절친이고 정희는 30년을 함께 산 아내인데. 김탐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솔직히 물어봐도 될까요? 혹시 바람 피우신 적 있으세요? 준호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수많은 외도가 떠올랐습니다. 그게 있긴 하지만 부인이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0년간 쌓인 분노와 오세진 씨와의 새로운 관계가 결합되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준호는 자신이 뿌린 씨앗을 거두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죽음으로 갚아야 할 정도였을까? 준호는 모든 증거를 수집한 후 결단을 내렸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정희에게 회사 일로 늦는다고 말하고 집을 나섰지만 실제로는 집 근처에 숨어서 정희의 행동을 지켜봤습니다. 오후 8시 정희가 집에서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신경 써서 화장을 하고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뒤를 따랐습니다. 정희는 강남의 한 고급 호텔로 향했습니다.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세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아내와 20년 지기 친구의 배신을 직접 목격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준호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독가스 캡슐, 금융거래 내역, 불륜의 증거, 화학자의 증언까지 완벽한 살인 계획이었습니다. 이제 선택해야겠어. 준호는 몽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몽이는 주인의 복잡한 심정을 아는 듯 조용히 다가와 앉았습니다. 작은 생명체가 구해준 목숨으로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다음 날 아침 준호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정의와 세진 앞에 모든 증거를 내놓고 직접 대면할 것입니다. 경찰보다 먼저, 법정보다 먼저 그들에게 왜 그랬는지 직접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30년의 결혼 생활과 20년의 우정이 어떻게 살인 계획으로 바뀔 수 있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그들에게 무엇을 잘못했는지,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7월 10일 토요일 아침, 준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모든 것을 끝낼 날이었습니다. 그는 며칠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의와 세진을 동시에 만나서 진실을 밝히고 그들의 반응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몽이야, 오늘은 아빠가 중요한 일을 해야 해. 준호가 몽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몽이는 며칠 전 주인을 구한 후부터 더욱 준호에게 애착을 보였습니다. 마치 자신이 지켜야 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책상 서랍에서 김탐정이 정리해준 모든 증거 자료를 꺼냈습니다. 독가스 캡슐 분석 결과, 철수의 금융거래 내역, 세진과 정의의 불륜 증거 사진들, 그리고 이 박사의 증언 녹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정의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에 세진이랑 중요한 사업 얘기가 있어서 집에서 만나려고 해. 미안하지만 저녁 준비 좀 부탁해도 될까? 네, 알겠어요. 몇 시쯤 오세요? 정의가 평상시처럼 대답했습니다. 7시 정도에 올 것 같아. 정의는 내심 불안했습니다. 최근 며칠간 준호의 행동이 이상했기 때문입니다. 세진과도 연락이 잘 안 되고 있어서 더욱 걱정이었습니다. 준호는 세진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세진아, 오늘 저녁에 집에서 만나자. 중요한 얘기가 있어. 무슨 일인데? 사무실에서 만나는 게 어때? 집에서 편하게 얘기하고 싶어. 형수님도 함께 있으면 좋겠고. 오후 6시 정희는 저녁 준비를 하면서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1년간 세진과 함께 계획한 모든 것들이 실패로 돌아간 후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준호를 죽이고 싶었던 걸까? 아니면 그냥 벌을 주고 싶었던 걸까? 정희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30년의 결혼 생활에서 받은 상처와 모욕이 너무 깊었지만 막상 준호가 죽을 뻔했을 때는 안도감보다 공포가 더 컸습니다. 자신이 정말 살인자가 될 뻔했다는 사실이 무서웠습니다. 한편 세진도 준호의 집으로 가는 길에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준호의 태도가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혹시 무언가 눈치챈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오늘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었습니다. 오후 7시 정각, 세진이 준호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형,
무슨 중요한 얘기인지 궁금하네. 세진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일단 앉아. 형수님도 함께 들어야 할 얘기야. 준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차가웠습니다. 정희는 차를 준비하며 불안해했습니다. 준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 사람이 거실 소파에 둘러앉자 준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먼저 감사 인사부터 해야겠어. 내가 살아있을 수 있게 해줘서. 무슨 말이야? 세진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몇 일 전 일산화탄소 중독 사건 말이야. 정말 정교한 계획이었어. 거의 완벽했지. 정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세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 무슨... 세진아, 이제 그만하자. 준호가 테이블 위에 증거 자료들을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 박사 증언, 철수 매수 증거, 너희 둘의 불륜 사진까지 다 있어. 완전한 침묵이 거실을 지배했습니다. 왜? 준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아내와 20년을 함께한 파트너가 왜 나를 죽이려 했는지 알고 싶어. 정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없었습니다. 당신이 저에게 준 건 뭐였어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받은 건 모욕과 무시뿐이었어요. 새벽에 다른 여자 향수 냄새를 풍기며 들어오는 남편을 맞이해야 했고, 거짓말을 알면서도 모른 척해야 했어요. 그래서 나를 죽이려 했다고? 처음에는 그럴 생각 없었어요. 그냥 벌을 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당신이 저에게 준 고통을 똑같이 돌려주고 싶었어요. 세진이 끼어들었습니다. 형, 미안해. 하지만 형도 잘못이 있어. 형수님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아? 20년 동안 지켜보면서 나도 참을 수 없었어. 그래서 내 아내와 바람 피우고 나를 죽이려 한 거야? 사랑하게 된 거야. 형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 그리고 세진이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형은 모든 걸 가지고도 만족하지 않았잖아. 성공한 사업, 완벽한 가정, 그런데도 계속 바람 피우고. 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내가 죽어야 마땅하다는 거야? 30년 동안 함께 살면서 얘기로 해결할 수 없었던 거야? 정희도 일어나서 소리쳤습니다. 얘기로 해결요? 몇 번을 얘기했는데 당신은 매번 바쁘다. 나중에 얘기하자만 했잖아요. 그리고 일주일 후면 또 다른 여자와. 그렇다고 해서 살인이 정당화되는 거야? 정당화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당신도 저를 30년 동안 죽여왔어요. 매일매일 조금씩. 세진이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이제 그만해. 어차피 실패했잖아. 형도 살아있고 우리도 들켰고. 바로 그때 몽이가 거실로 뛰어왔습니다. 사람들의 격앙된 목소리에 놀란 것 같았습니다. 몽이는 준호 곁으로 가서 다리에 몸을 비볐습니다. 준호는 몽이를 보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이 작은 생명체가 자신을 구해줬다는 것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몽이가 아니었다면 나는 정말 죽었을 거야. 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살인자가 됐을 거고. 정희가 몽이를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들의 계획을 무너뜨린 것이 바로 이 작은 강아지였습니다. 준호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제 선택해야 해. 세 가지 방법이 있어. 무슨? 첫 번째, 내가 경찰에 신고해서 너희를 감옥에 보내는 것.
살인미수와 불륜으로 정희와 세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두 번째, 이 모든 걸 없었던 일로 하고 예전처럼 사는 것. 하지만 그건 불가능하지. 그럼 세 번째는? 준호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이혼하고 너희끼리 살아. 대신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 재산은 반반으로 나누지만 아이들에게는 절대 이 일을 알리지 마. 그리고 준호가 몽이를 쓰다듬었습니다. 몽이는 내가 데려가. 예상치 못한 반전. 세진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형, 미안하지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무슨 뜻이야? 사실, 우리가 단순히 형을 제거하려 한 게 아니야. 회사 지분도 문제가 있어. 준호는 또 다른 배신을 감지했습니다. 뭔 소리야? 정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사실 회사 계약서에 몇 가지 조작이 있었어요. 만약 당신이 사망하면 세진 씨가 회사를 완전히 인수할 수 있도록. 준호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살인 계획뿐만 아니라 회사까지 빼앗으려 했던 것입니다. 언제부터 이런 계획을 세웠던 거야? 2년 전부터요. 세진이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형이 바람 피우는 걸 이용해서 형수님과 가까워졌고 회사 일에도 개입하기 시작했어요. 준호는 이제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완전 범죄였습니다.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재산과 회사까지 모두 빼앗으려 했던 것입니다. 2년 동안 나를 속였다는 거구나. 형,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 형이 너무. 그만해.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이제 변명은 그만하고 결정해. 자수할 거야? 아니면 내가 신고할 거야? 세진이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형, 우리도 각오는 하고 있었어. 어차피 들키면 끝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 그럼 자수할게. 하지만 한 가지만 부탁해. 뭔데? 형수님은, 정희는 살려줘. 모든 계획은 내가 주도한 거야. 정희는 그냥 내 말에 따라한 것뿐이야. 정희가 놀라며 세진을 봤습니다. 오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복수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아니야. 나 혼자 책임질게. 준호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지만 서로를 보호하려는 모습에서 진정한 사랑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정희에게 주지 못했던 그런 사랑을. 준호는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에는 내가 신고하지 않을게. 대신? 정희야, 이혼 서류에 서명해. 그리고 세진아, 너는 회사 지분을 모두 포기하고 떠나. 사기 계약서 조작한 것도 원상복구하고. 그럼 처벌은 너희끼리 알아서 해. 양심에 맡길게. 다만 준호가 몽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원만한 이혼이었다고 해. 정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요. 처음에는 그럴 생각 없었는데. 이제 됐어. 30년이면 충분히 길었어. 한 달 후, 준호는 새로운 집에서 몽이와 함께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이혼은 조용히 처리되었고 아이들에게는 성격 차이로 인한 원만한 이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희와 세진은 결국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죄책감으로 인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사랑으로 시작된 관계가 범죄로
얼룩진 후유증이었습니다. 준호는 회사를 정리하고 작은 사업을 새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바람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몽이가 구해준 소중한 생명을 헛되이 쓰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호는 몽이와 함께 산책을 하며 생각했습니다. 결국 내가 뿌린 씨앗을 거둔 거구나. 하지만 몽이 덕분에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었어. 몽이는 주인을 올려다보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이제 우리 둘이서 행복하게 살자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배신의 그림자는 거쳤지만 진정한 행복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작은 생명이 구해준 큰 교훈과 함께